가족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따뜻한 이야기들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된 할머니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셨고 딸아이 하나 대학까지 보내주셨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58이었으니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았던 제가 갑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겨준 작은 연금과 제가 파트타임으로 하는 일로 근근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우리 딸은 25에 결혼을 했는데 불행히도 결혼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술을 많이 마시고 도박을 해서 집안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딸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외손자가 겨우 5살이었어요. 딸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마트에서 계산원도 하면서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저는 딸과 외손자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련해둔 작은 단독주택이 전부였거든요. 그 집이 지금 시세로 4억 정도 되는데 그게 저희 전 재산이었습니다. 현금은 항상 부족했어요. 생활비와 관리비, 세금 등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외손자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딸과 외손자가 제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고 외손자는 제 무릎에 앉아서 학교 이야기를 해주곤 했어요. 그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그러면 할머니 아픈 것도 다 고쳐줄 수 있어. 외손자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시간이 흘러 외손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의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의 공과대학에 붙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현실 문제가 닥쳤습니다. 등록금이 800만 원이었어요. 우리 가정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이었습니다. 딸은 은행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도 쉽지 않았어요. 저도 나이가 많아서 대출 심사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 문득 여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은 남편이 사업을 해서 형편이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지만 이럴 때는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여동생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사실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에게 손을 벌리는 게 처음이라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외손자의 대학 등록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야? 여동생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65인데도 목소리만 들으면 훨씬 젊어 보였어요. 평소에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응, 나야.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해, 뭘 미안해. 언니가 언제든 연락하지. 그런데 목소리가 좀 침울한데 무슨 일 있어? 여동생은 제 기분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빠른 아이였거든요. 저는 외손자의 대학 합격 소식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기쁜 일이지만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라는 것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조카가 그렇게 똑똑했지. 어려서부터 공부 잘한다고 들었는데 역시 대학도 좋은데 붙었네. 여동생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언니, 그 정도 돈은 큰 문제 아니야. 우리가 가족인데 뭘 그렇게 고민해. 내가 도와줄게.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여동생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현금으로 주기는 좀 어려워. 우리도 사업하느라 돈이 묶여 있거든. 대신에 좋은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언니 집으로 담보대출 받아서 등록금 해결하고 내가 대신 갚아줄게. 어차피 언니 혼자 계시니까 집 관리하는 것도 복잡하잖아. 내가 전체적으로 관리해드릴게.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제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여동생의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 합리적이었어요. 언니, 생각해봐. 은행에서 개인 신용대출 받으려면 이자도 높고 조건도 까다로워. 근데 집 담보대출은 이자가 훨씬 낮아. 그리고 내가 상환 관리까지 해주면 언니는 신경 쓸 일도 없고. 며칠 후 여동생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자매였어요. 여동생은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브랜드 옷을 입고 비싼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언니, 집이 정말 좋네.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이 정도면 담보대출 받기에 충분해. 여동생은 집 안팎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마치 부동산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구석구석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칭찬을 했어요. 언니가 혼자서도 집을 이렇게 잘 관리했네. 정말 대단해. 그날 여동생은 은행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담보대출 신청서부터 각종 동의서까지 말이에요. 너무 준비성이 좋아서 오히려 놀랐습니다. 언니, 미리 알아봤는데 이 은행이 조건이 제일 좋아. 이자도 낮고 절차도 간단해. 여기다 신청하자. 저는 서류를 보면서도 뭔가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여동생이 옆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여전히 헷갈렸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처리해줄 테니까. 언니는 서명만 하면 돼. 결국 저는 여동생을 믿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위임장도 써줬어요. 제가 직접 은행에 가기 어려우니 여동생이 대신 처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돈나와 외손자 등록금 걱정은 끝났네. 여동생은 정말 든든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동생이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여동생은 아직 서류 심사 중이라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행 일이 원래 시간이 걸린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동생이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습니다. 언니, 혹시 이웃들이 뭔가 물어보면 그냥 집 수리한다고 해. 괜한 소문나면 안 좋잖아.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 이미 그때부터 수상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말을 걸어왔어요.
댁에 요즘 누가 자주 오던데. 네, 누가요? 어제도 정장 입은 남자들이 와서 집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갔어. 뭔가 재고 있는 것 같던데 이상했습니다. 여동생은 은행 서류 심사 중이라고만 했는데 왜 정장 입은 남자들이 집에 왔을까요? 저는 그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건너편 집 아주머니가 알려줬어요. 어제 부동산 중개소 사람들이 와서 댁집 사진 찍고 갔더라고요. 혹시 집 파시나요? 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마음이 급해져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동생아, 집에 부동산 사람들이 왔다는데 무슨 일이야? 아, 그거? 담보대출 때문에 집 감정평가 받는 거야. 은행에서 보낸 사람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여동생의 대답은 그럴듯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집값을 평가해야 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쯤 돈이 나올 것 같아? 등록금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어. 곧 나올 거야. 며칠만 더 기다려봐. 하지만 며칠이 더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겼어요. 어떤 날은 제가 시장 갔다 오는 사이에 누군가 집 문고리를 만져본 흔적이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마당 곳곳에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공인중개사 명함을 든 남자가 직접 찾아온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 매매 의사 있으시나요? 좋은 조건으로 매수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니요. 집 팔 생각 없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매매 의뢰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이때부터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여동생은 담보대출이라고 했는데 왜 집 매매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날 밤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체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요. 고모가 정말 담보대출만 받으려는 거라면 왜 부동산 중개사들이 오는 거예요? 딸도 제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한 말이 제 머릿속에 경고등을 켜놨어요. 엄마, 혹시 고모가 엄마를 속이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가족 사이에도 부동산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설마 그럴 리가. 우리가 가족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직접 여동생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동생은 저를 보고 살짝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웃으면서 반겼습니다. 언니, 갑자기 웬일이야? 미리 연락하지. 그래, 담보대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집에 부동산 사람들이 자꾸 와서 불안해. 아, 그거 신경 쓰지 마.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 일과는 상관없어. 여동생의 대답은 여전히 그럴듯했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제 눈을 직접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면서 말하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럼 은행 서류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 이번 주 안에는 나올 거야. 좀 더 기다려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해봤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담보대출이라면 이미 일주일도 넘게 지났는데 아직도 서류가 안 나온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들이 계속 찾아오는 것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잦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해보니 여동생이 제게 위임장을 써달라고 했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 여동생이 가져온 서류가 생각보다 많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동생을 믿고 싶었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수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등기소에 가서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기로 한 거예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등기소에 가기 전에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혼자 가기가 불안해서 함께 가자고 했어요. 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엄마, 저도 계속 걱정됐어요. 같이 가서 확인해 봐요. 등기소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색했습니다. 딸이 창구에서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했어요. 접수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신분증과 주소 확인해 주시고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서류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한편으로는 이상한 일들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나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먼저 받아서 펼쳐보더니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엄마, 이거 뭐예요? 딸의 표정을 보니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도 급히 서류를 들여다봤는데 한자와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문제야? 엄마, 여기 보세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고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에요. 딸이 가리키는 부분을 보니 정말로 제가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발견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거 봐요. 소유권 이전 예고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뭔 말이야? 집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한 사전 절차라는 뜻이에요. 엄마, 고모가 엄마 집을 팔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여동생이 저를 속였다는 말인가요? 외손자 등록금을 빌미로 제 집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건가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뭔가 잘못 이해한 거야. 하지만 딸은 등기부등본을 더 자세히 살펴보더니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엄마, 여기 날짜 보세요. 이 모든 등기가 엄마가 고모한테 위임장 써준 다음 날부터 진행된 거예요. 정말이었습니다. 제가 여동생에게 위임장을 써준 날짜와 이상한 등기들이 시작된 날짜가 거의 일치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이 찾아온 이유, 정장 입은 사람들이 집 주변을 둘러본 이유, 여동생이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딸아, 이거 진짜 고모가 우리를 속인 거야? 엄마, 이 서류만 봐도 확실해요. 고모가 엄마 집을 자기 명의로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 믿었던 여동생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딸이 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고모한테 연락해서 따져봐야 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여동생이 무슨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바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동생아, 나 오늘 등기소 다녀왔어. 전화 너머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 왜 갑자기 등기소에 갔어? 우리 집 등기부등본 떼어봤는데 이상한 게 많더라.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 언니. 그거 내가 설명해 줄게. 복잡한 절차라 그런 거야. 여동생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제대로 된 설명을 들어야겠어.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언니를 위한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딸과 함께 대책을 세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일 여동생과 만날 때 녹음도 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어요. 엄마,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된 걸 보면 고모가 계획적으로 한 일이에요. 우리가 증거를 확실히 잡아둬야 해요. 그날 밤은 잠을 한 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친여동생이 저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외손자 등록금을 핑계로 제 집을 빼앗으려 했다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여동생이 집으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말수도 적었어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테이블에 펼쳐놓고 여동생을 마주 앉혔습니다. 이게 뭐야? 담보대출이라더니 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 여동생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언니 미안해. 사실은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사실은 처음부터 집을 노린 거야. 여동생의 고백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언니 집이 너무 좋은 위치에 있잖아. 요즘 그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 어차피 언니는 혼자 사시는데 이런 큰 집이 무슨 소용이야?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제 친여동생이 하는 말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외손자 등록금은 핑계였다는 거야? 그것도 물론 도와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언니 집 팔면 4억인데 거기서 등록금 빼고도 돈이 많이 남잖아. 그 돈으로 언니도 작은 아파트 사고 나머지는 우리가 쓰면 되고. 여동생은 마치 자기가 훌륭한 계획을 세운 것처럼 말했습니다.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내 집을 왜 내가 팔아? 언니, 화내지 마. 어차피 언니 혼자서는 관리도 힘들잖아. 나이 들면 더 힘들어질 거고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 이때부터 여동생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보였던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성격이 고스란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사업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니까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언니 집이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아서 그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왜 속여가면서까지 언니가 순순히 동의했겠어? 분명히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 여동생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제 동생인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내 집인데 왜 내 마음대로 처분해? 그런데 여동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언니는 진짜 이기적이야. 나는 그동안 언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것 하나 도와달라고 하니까 난리를 피우네. 뭐가 이기적이야? 내 집을 도둑질하려는 게 도와달라는 거야? 도둑질이라니. 나는 언니 가족이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집을 훔치려 해놓고 가족이라는 말을 앞세우다니요. 가족이면 더더욱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한 게 가족이 할 일이야? 언니는 정말 답답해. 어차피 언니가 죽으면 다 딸한테 가는 거 아니야? 미리 좀 나눠주면 어때? 나도 언니 동생인데. 이때 여동생이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혼자 살면서 그런 큰 집에서 뭘 해? 나는 자식들도 키워야 하고 사업도 해야 하는데 언니보다 내가 그 집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어. 내가 그런 소리 할 자격이 있어? 그 집은 내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거야. 어쨌든 이미 서류는 다 준비됐어. 언니가 위임장도 써줬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어. 여동생은 아예 포기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언니 이미 계약금도 받았어.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뭐라고? 계약금도 받았다고? 언니가 서명한 위임장으로 매매 계약서도 작성했어.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위약금 물어야 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너 정말 미친년이구나. 언니, 말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가 언제 집 팔아달라고 했어? 누가 위해서 한다는 거야? 언니는 세상 물정을 몰라.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좋은데 이때 안 팔면 언제 팔아? 나중에 가격 떨어지면 후회할 거야. 여동생은 끝까지 자기가 옳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와서 여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너는 뭘 알아?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이라는 분이 남의 집 훔치려고 하는 게 맞아요? 여동생이 딸에게까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여동생이 집을 나간 후 저는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딸이 인터넷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예약을 잡아줬어요. 어머님, 일단 위임장 남용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등기를 무효화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여동생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 집을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일단 가처분 신청을 해서 매매를 중단시키고 동시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여동생의 행위가 명백한 범죄라고 했어요. 위임장을 남용해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친여동생을 고발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피고발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 친여동생입니다. 경찰관도 가족 간의 사기 사건이라며 안타까워했어요. 요즘 이런 사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언니,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가 가족 아냐? 가족이니까 더 실망이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언니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내가 정말 언니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여전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모든 걸 원상복구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서 어려워. 매수자한테도 약속했는데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내 집은 절대 못 줘. 여동생은 계속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타협도 할 수 없었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여동생이 진짜 계획이 더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 여동생은 몇 달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와도 미리 짜고 있었고 매수자도 이미 섭외해둔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동생이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사업이 잘 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남편 사업도 사실은 부도 직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피고발인은 금전적 압박으로 인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수사관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결국 여동생은 자기 빚을 갚기 위해 제 집을 노린 거였습니다. 한 달 후 검찰에서 여동생을 기소했습니다. 사기 미수와 위임장 남용 혐의였어요.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여동생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렸을 때 함께 뛰어놀던 동생이 이제는 피고석에 앉아 있다니.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여동생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니를 위해서 좋은 조건으로 집을 팔아주려고 했는데 언니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뻔뻔한 변명이었어요. 변호사도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동생의 다른 범죄 행위들도 드러났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인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돌려주지 않은 사건들이 몇 건 더 있었어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을 기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말을 들으니 정말 제가 모르던 여동생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래전부터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모양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매는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죄송스러웠습니다. 친척들도 반응이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 편을 들어줬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야 하느냐며 저를 탓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거든요. 만약 제가 여기서 물러서면 여동생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이 분명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동생의 추가적인 범죄 행위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동생이 저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동네 독거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투자하면 이익을 나눠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여러 건 있었어요. 피고인은 지난 3년간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여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의 발표를 들으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여동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습범이었던 거죠. 더 가관인 건 여동생의 남편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방관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공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판 중간에 여동생이 갑자기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된 편지였는데 내용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니,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언니 때문이야. 어렸을 때부터 언니만 예뻐해주고 나는 항상 뒷전이었잖아. 부모님도 언니 편만 들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어렸을 때 일을 핑계로 자기가 한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다니요. 언니가 진짜 나를 생각한다면 이 재판을 취하해줘. 우리가 가족인데 이렇게 원수가 되어야 해?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예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언니도 알잖아. 내가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특히 우리 애들 생각해봐. 엄마가 범죄자가 되면 애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 자식들까지 방패막이로 쓰는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건 자기인데 책임은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다니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이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히려 여동생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동생이 제 집만 노린 게 아니라 다른 친척들의 재산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여동생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친척들의 재산 현황을 정리한 파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어디에 무슨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조사해 놓았더라고요. 피고인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여동생이 저 다음 타겟으로 큰언니를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큰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시는데 시골에 땅을 좀 가지고 계시거든요. 경찰이 보여준 메모를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큰언니 농지 3,000평, 시세 5억 추정 자식들이 서울에 살아서 관심 없음, 접근 방법 건강 문제로 요양원 입소, 권유 후 재산 관리 위임받기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걸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큰언니에게 연락드렸어요. 큰언니도 정말 충격받으셨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얼마 전에 그 애가 와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 큰언니 말씀으로는 최근에 여동생이 찾아와서 혼자 시골에서 사시기 힘드시죠? 좋은 요양원 알아봐 드릴까요? 막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친절하게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 계획이었던 거죠. 재판장에서 이런 증거들이 제시되자
여동생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피고인, 이런 계획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사의 질문에 여동생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났거든요. 검사는 여동생에게 실형 3년을 구형했습니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가족을 상대로 한 배신 행위이고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는 이유였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여동생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언니, 진짜 마지막이야. 제발 선처를 부탁해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었어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벌금 3천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 관계를 이용한 악질적인 것이나 초범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선고합니다. 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받은 것에 안도했어요.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해서 제 집 소유권은 완전히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여동생에게 연달아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여동생의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동생의 범죄 행위가 알려지면서 거래처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신뢰를 잃은 사업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범죄자 가족과는 거래할 수 없다며 기존 고객들이 하나둘씩 떠나갔고 새로운 계약도 성사되지 않았어요. 결국 사업체를 정리하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동생의 건강이었어요. 재판 스트레스 때문인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심각한 질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망막에도 문제가 생겼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어요. 의사의 진단을 들은 여동생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큰 돈이 들어가는데 집안 형편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여동생의 큰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를 크게 다쳐서 몇 달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수술비만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여동생의 남편이 이웃들에게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동네에서도 여동생 가족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언니, 제발 도와줘. 우리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어. 그건 안 됐지만 나한테 왜 도움을 청해? 내가 나한테 뭘 했는지 기억 안 나? 언니, 나도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하지만 이건 내 자식 일이야. 제발. 여동생은 울면서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몇 달 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여동생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제 사건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고발한 것 같았습니다. 총 피해액이 5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여동생이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모든 게 한꺼번에 터진 거죠. 여동생 가족은 결국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도 차갑고 빚쟁이들까지 찾아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조용히 야반 도주했더라고요.
이웃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함께 놀던 동생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일 안타까웠던 건 여동생의 자녀들이었어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 거죠. 학교에서도 놀림받고 친구들도 멀리하고 정말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동생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하늘이 정말로 벌을 내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사 간 곳에서도 여동생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또다시 생활하기 어려워졌어요. 요즘 인터넷 시대에는 숨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동생의 범죄 기록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어디를 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졌고 아이들은 전학을 가서도 적응하지 못했어요. 특히 큰아들은 사고 후유증까지 겹쳐서 정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으로는 여동생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무게가 얼마나 큰지 뒤늦게 깨달았나 봅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여동생이 당한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늘의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동생과의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밤마다 잠들기가 어려웠고 사람을 믿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딸이 제 상태를 보고 심리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계속 우울한 상태로 지내는 게 외손자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겪으신 일은 정말 큰 트라우마입니다.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일어난 배신이라 더욱 깊은 상처가 됐을 거예요. 상담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손자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어요. 외손자는 결국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 때문에 한동안 등록금 문제로 고생했지만 다행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학 재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또 대학에서도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할머니, 나 장학금 받았어. 이제 할머니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외손자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네에서 생활하는 게 불편했어요. 여동생 일 때문에 이웃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 집에서 계속 살면 자꾸 나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 시골로 이사하기로 한 거예요. 마침 지방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저렴한 집을 구할 수 있었고 그곳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이사하실 거예요? 딸은 걱정스러워했지만 제 결심을 이해해 주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집안을 정리하는데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 딸이 어릴 때 추억, 그리고 외손자와 함께한 추억들, 좋은 기억들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여동생과 관련된 물건들은 모두 버렸어요. 함께 찍었던 사진들, 여동생이 선물해준 물건들, 더 이상 간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사하는 날, 딸과 외손자가 도와주러 왔어요. 외손자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멀리 이사가는 게 섭섭해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방학 때마다 놀러 갈게요. 새로 이사한 마을은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공기도 맑고 이웃들도 친절했습니다. 서울의 복잡함에서 벗어나니까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서울에서 내려온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관계에서는 과거 일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했습니다. 마을에는 경로당도 있고 작은 텃밭도 가꿀 수 있어서 할 일이 많았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도시에서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적응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사람들의 순수한 친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골 생활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마을 할머니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단순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동생 일로 생긴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외손자도 약속대로 방학 때마다 놀러 왔어요. 도시 아이가 시골에 와서 신기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할머니 얼굴도 훨씬 밝아졌어요. 외손자의 말을 들으니 정말 이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때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골로 이사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니까 시간의 흐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여동생에 대한 소식은 가끔 딸을 통해서 들을 뿐입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엄마 고모가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딸이 가끔 이런 말을 전해주지만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신 저는 제 앞에 있는 일들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마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무엇보다 외손자가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 기쁨을 찾았습니다. 외손자는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게 가장 기뻐요. 할머니, 나 이번 학기에도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이제 용돈도 직접 벌어서 쓸 수 있어요. 외손자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어요. 마을에서는 제가 손자를 혼자 키우는 할머니로 알려져 있어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대견하게 여겨주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손자 교육을 그렇게 잘 시키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웃 할머니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외손자만큼은 잘 키워낸 것 같아서요. 시골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작은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하고 경로당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특히 텃밭 가꾸기가 제 새로운 취미가 되었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면서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정말 신기하고 보람 있어요. 할머니가 기른 상추가 정말 맛있어요. 외손자가 놀러와서 제가 기른 채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절로 웃음이 나와요. 이런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삶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지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평생 믿고 살았던 여동생에게 배신당한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제 인생 전체가 망가지지는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겪으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돈이나 재산보다는 진실한 마음,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엄마, 그때 힘들었지만 우리가 함께 잘 견뎌내서 다행이에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였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텐데 가족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골의 정이 정말 따뜻합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인간적인 온기를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마을에 오셔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내요. 마을 이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80이 되면 어떨까, 90이 되면 또 어떨까 하는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외손자가 방학 때마다 놀러와서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할 때마다 정말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의 성장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거든요.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에게서 당한 배신은 참 오래 가더군요. 아직도 가끔 그 일이 꿈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손주의 웃음을 보면 그래도 살아볼 이유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이런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가면서 살아갈 거예요. 비록 상처는 있지만 그 상처마저도 제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살아갈 이유는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깊게 베이는 상처. 저는 아직도 그 아픔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손자의 웃음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있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